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늘찬의 최정인 변호사. 김병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이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못 받고 있는 돈을 쉽게 받아내는 방법, 그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죠? 내용 증명이랑 지급 명령 신청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오늘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있나요? 이제는 조금 이렇게 변화구죠. 네. 형사 고소를 통해서 네. 또 떼인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형사 사건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사 고소를 통해서도 돈을 받을 수가 있나요? 형사 고소라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가 되면 상대방이 압박을 느끼게 될 거고요. 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음으로써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형사 고소를 통해서 내가 못 받고 있는 돈을 쉽게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네. 내가 이런 사업을 한다, 아니면은 이 물건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데 나한테 얼마를 투자하면 주겠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게 되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릴 사례도 이런 맥락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사업에 투자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게 거짓말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피해자는 변호인을 통해서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거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건가요?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셔도 되는데요. 보통 같이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민사 법정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는 형사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 판결을 가져와라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동시에 소송, 민사 소송을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형사 소송이 끝나야 민사 소송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사실 비용도, 변호사 비용도 2배가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금 떼어서 오신 분인데 그렇게까지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일단 형사 고소부터 통해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형사 고소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민사 법정에서 그걸 자료로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쉽게 돈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씩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해 드리는 편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 그 투자금을 못 돌려받고 계신 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사실 투자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돈은 아닌데, 이 사안에서 중요했던 거는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던 거고요. 투자금은 왜 당연히 못 돌려받는 건가요?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돈을 투자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나면은 수익을 갖는 거고, 손해가 나면 손해를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책임을 자기가 진다라는 맥락인 거예요. 원금이 보장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만약에 원금을 꼭 보장받고 싶다면 그때는 투자가 아니라 대여를 해서 그 경우에는 이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요. 투자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된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방이 그 투자의 목적이라던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했던 말들의 사기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죄 행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유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근데 이제 또 사기꾼들의 특성이 나는 사기를 쳤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네, 정말 말 잘해요. 예. 네. 그래서 근데 또 어디서 이렇게 조언을 좀 받으셨던 것 같은 게 수사기관에는 범죄가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저희 그 피해자한테는 나는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돈은 돌려주겠다 하면서 합의를 시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형사 고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돈을 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합의라는 거는 결국에는 서로 협상을 통해서 금액이 조정이 되는 건데요. 이 사안에서는 그 상대방 그 사기꾼이 합의금으로 실제 투자한 금액이 절반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합의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합의가 되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당연히 사기는 인정이 되면서 이 사기꾼은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서 그 형사 판결을 가지고 민사로 진행을 해서 수월하게 민사소송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받으려고 민사소송 전에 형사고소를 제기한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돈의 절반밖에 못 주겠다고 하면 저도 합의 안 하겠어요.
상대방은 그런데 왜 그렇게라도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면서 굳이 민사소송 제기된 것도 아닌데 왜 합의를 시도했던 건가요? 1차적으로는 합의를 해야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합의를 시도했다는 건 어느 정도 본인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난 형사처벌에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건 어차피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일단 절반이라도 줌으로써 합의를 받아서 처벌 수위를 조금 낮추고자 했던 역시 자기 피의자분답게 되게 뭐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약삭빠른 대응이셨네요. 하지만 저희가 또 만약에 피의자를 변호한다면 저희 또한 뭐 합의는 또 제안은 해드렸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참 어느 입장이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은 형사고소를 당한 분께서 굉장한 압박을 받게 되시고 그 과정에서 실제 피해 금액에 상응하는 정도의 합의금을 마련해 오셔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처럼 그냥 어떻게든 자기 책임만 또는 자기 형사처벌만 피하고자 상대방을 꿰어낼 목적으로 일부의 금액만 지급을 하면서 합의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뭐 반드시 합의해 줄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받게 하고 우리는 그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에서 다시 청구해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집행을 하면 되니까 소기의 목적과는 다르게 조금 시간이 걸리실지라도 결국에는 뭐 정의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형사 합의에서 그 실제 피해에게 못 미치는 돈을 제시했을 때 합의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이게 또 하나의 맹점은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은 집행을 하더라도 실제 뭐 흔한 말로 호주머니에 돈을 챙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라면은 형사 합의를 통해서 상대방이 그나마 자발적으로 돈을 가져온다고 할 때 뭐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어쩔 수 없이 챙겨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 또 형사합의 금액을 그런 걸 반영해서 조정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 자기 가족이 형사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해지면은 가족들이 또 십시일반 모아서 합의금을 마련해서 지급해드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가족들한테 지급 의무가 연대해서 확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조금 더 실익이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돈을 뭐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에 그나마 조금 더 쉽게 받아내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 그리고 형사고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조금 가볍게 저희 변호사들의 뭐 삶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변호사들이 평소에 법적인 부분 말고 뭐 취미생활이라든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뭐 쉽고 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늘찬 튜브를 계속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